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진기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 원효에 이어서 의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원래 이 중간에 삼국유사 의회편에 보면 원효 다음에 사복이 나오는데 사복은 원효랑 같이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의상 다음에 승전법사가 나와요. 승전이라고 중국에 유학해서 화엄종을 배웠던, 현수법장이 화엄종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승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팀끼리 묶어놓은 건데 이해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냥 순서를 좀 바꿔서 의상, 원효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의상 이야기, 의상 이야기는 낙산사 쪽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의상 이야기 끝나면 이제 의회편도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원효는 불기, 얼매임이 없다, 이렇게 두 글자로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는 거예요. 한 글자나 두 글자로 정의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임금들의 시호 정할 때 한 글자로 종이나 조는 안 바뀌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걸 세자를 쓸 거냐 문자를 쓸 거냐 뭘 쓸 거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로 평가를 하고, 여기는 이제 두 글자. 그래서 원효는 얼매임 없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인 원효라고 표제를 썼으면, 의상은 교육자 의상, 전교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전했다, 그 다음에 교를 가르쳤다. 쉽게 말해서 내나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해도 오고 가르치고. 그래서 원효는 어떻게 보면 활동한 사람, 그러니까는 약간 아웃사이더적으로 해서 약간 미친 듯이 움직였었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쪽에 있는 가수들 말고 바깥쪽에 있는 그런 쪽 가수들, 그래서 안쪽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쪽 인물이라면, 원효 의상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데 약간 안쪽에서 비껴 있는, 그래서 아마 최고 안쪽으로 잘 못 들어갔었던 거는 자장계의 견제가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해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교육자 같이, 그러니까 원효는 약간 개혁가 스타일이 있는데 신분이 낮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고, 의상은 길재 같은 사람이에요. 딱 제가 보기에는 길재, 여말 사문 중에 목은 이색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에도 잠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어요.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중국에 보면 손문 신해혁명, 1910년 신해혁명,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10일 날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10월 10일이 된 거고, 이 밑에 장개석이 있고, 그 다음에 모택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손문은 운이 좋게도 일찍 죽었죠. 일찍 죽어야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손문을 계승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색, 목은 이색, 그 다음에 정몽주가 있고, 여말 삼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길재. 정몽주는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치열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전체적인 그냥 교육자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자 플러스 약간 정치적인 교육자, 이 틀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의 어떤 틀을, 전형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왕조 국가를 끝내고 지금 중국의 터전을 만든 사람, 뒤집어 엎은 사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성리학적인 틀을 만들었던 사람. 그때 성리학이 막 들어오고 이랬을 때니까 틀을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무언가 개혁을,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 이 사람은 그냥 교육자입니다. 아웃사이더 쪽에서 원효, 그 다음에 요런 쪽에 해당하는 게 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고, 원효는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교류한 사람, 뭐 사복이라든지 뭐 대안이라든지 해공, 해숙 이렇게 교류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딱히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보면 예술가 중에 진짜 천재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 제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길재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있고,
의상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있고 이 사람의 학파가 나중에 결국은 사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구를 이기고 결국 조선의 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길재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정몽주나 이색은 사람이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고 길재는 누군지 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데도 왜 여말상운에 저 사람이 들어가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역할로는 저 두 사람이 더 정몽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풍운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원도 끝도 없을 거야. 그렇게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질러봤잖아. 예, 그렇게 죽었더라도 그 정도 했으면 그럼 됐지. 예, 바닥에서 계속 기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계속 교육기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제자들이 결국은 전체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멋있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에 한 명 기가 막힌 사람이 있지. 그게 정도전이지. 정도전. 그리고 의상도 내나 그렇게 그러니까 의상이 뭔 대단한 교육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책을 썼냐? 책이 없어. 놀랍게도 끽해서 다 쓴 게 210자 법궤도밖에 없어요. 평생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 김정구 두만강보다 심하지. 근데 그게 교육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수업은 많이 했대요. 수업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당신이 뭐 제대로 된 거를 쓴 게 없어. 그래서 교육자냐?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자들하고 모여서 아마 저 양반의 성향도 사회를 개혁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중국의 당나라까지 갔을 정도, 유학 갔을 정도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경주에서 이렇게 활동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한계가 존재했었을 거고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정권하고 관련돼서도 뭔가 안 맞았을 거고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잘 안 맞았겠지. 그리고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조정의 뜻에 의해서 부석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조정의 뜻이야. 내가 글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조정에서도 좀 그쪽으로 가주면 안 되겠니? 뭐가 있었어. 친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안 보냈죠. 경주에서 부석사를 생각하시면 돼. 영주까지 생각보다 멀거든요. 그래서 친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내가 자꾸 찾아봐야 될 사람 같으면 옆에 어딘가에 놨겠지. 그래서 그렇게 밀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번 밀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래도 뭐 불교가 독자 영역이 있고 상당히 세력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가느냐? 거기에는 이제 자장계에 밀렸을 거다. 그래서 현 정권하고도 조금 잘 안 맞았었고, 그리고 이 양반이 좀 꼬장꼬장하고 유도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권하고는 잘 안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육자로는 잘 됩니다. 오히려. 어차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상을 제시하는 거지 현실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걸 결국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느냐? 그렇진 않아. 막상 부딪혀 보면 상태가 메롱이 되는데 처음부터 메롱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성향도 그랬던 것 같고 그건 유학 갔을 때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봐도 좀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의상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625년부터 702년까지 78세. 그리고 원효랑 비교를 해보면 원효랑 17년이니까 한 8살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육두품, 이 양반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천 몇백 년 전 사람인데 그 8살이 대단합니다. 그 당시 한 40에서 50까지 사람이 못 살 때야. 8살 차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육두품이고 이 양반은 진골 출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친구를 먹으면 이쪽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그 신분보다도 내용적인 거를 보겠지. 그 위치적인 거를 본다는 거는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하는 거고, 그건 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진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법장, 의상의 사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우, 야, 한 20살이나 차이가 나네. 제법 차이가 난다. 그지? 이거는 뭐 아버지 뻘도 더 되는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법장 스님이 의상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지엄이 의상 스님하고 법장 스님 선생님이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보면, 한 20살. 그러니까, 그 정도면 선생님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들 오래 살았어. 이 양반이 그나마 조금 적게 산 택이고, 그래도 환갑이 넘었고, 그 시절에는 굉장히 오래 산 거라니까. 그 시절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있고 668년에, 그러니까 지엄 스님이 돌아가시는 해에 법계도를 완성하고, 그러니까 인가를 받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제대로 인가도 못 받을 수 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장 스님은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법장 스님이 인가 못 받았습니다. 법장 스님이 머리가 의상 스님보다 제가 보기 훨씬 좋아요. 그리고 중국은 화엄종이라고 안 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화엄종이라고 안 하고 현수종이라고 그랬어요. 현수종. 현수법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장이 종파의 시종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엄종 그러면 두순, 지엄, 그 다음에 법장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은 갖다 붙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개창자는, 그러니까는 이성계 앞에 그 조상들, 그 육룡이 나르샤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뭐 조상 나오잖아. 그거 됐고, 실제로는 이성계가 다 한 거지, 법장이 다 한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화엄종이 뭐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죠. 왜? 의상은 법장한테 안 배웠잖아. 그러면 의상의 화엄종하고 법장의 화엄종, 현수종이 같은 거냐? 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 공통의 어떻게 보면 선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엄한테로. 그럼 지엄이 뭐 대단한 걸 했느냐? 딱히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딱히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한국 화엄종은 자꾸 약간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중국 화엄종하고 변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거든요. 약간 지엄, 여기서도 지금 이 의상 정교조에서도 지엄을 약간 깝니다. 자기 선생인데도 선생이 이렇게 훌륭하면 거기에다가 내가 이 선생님을 이렇게 이었어라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깝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만날 때 보면 그런 여러 요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법장 스님 머리가 좋고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문지라고 하고, 의상은 글 안 썼다 그랬잖아. 그래서 의지, 뜻을 잘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품이 훌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면적으로 밝은 선지가 있어. 선적 지혜, 이런 게 있어. 참 평가하기 쉽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명상을 많이 하면 그런 선적 지혜가 생길까에 대한 생각도 있거든요. 왜? 지금은 명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뭘 체험했어는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뭔가 일반 사람보다 탁월한 견해를 제시하느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래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뜻을 잘 이해하는 거는 의상이고, 그 다음에 이 글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쓰고 풀어내는 것은 법장이다. 뭐 이렇게 스승이 그랬대, 지엄이. 지엄이 그랬대. 그래서 가봅시다. 가장 간단한 부분. 의상, 상자가 3개나 돼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예전에 그 김지근 선생이 의상 버피오라고 의상의 이름 중에서 저 3개의 한자가 보이는데 어떤 한자가 맞을까?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서로 상자가 맞지 않는가라고 글을 쓰거든요, 논문을. 그런데 그게 아직도 공식설이 아닙니다. 아무튼 3가지가 나오고, 이쪽을 주장하는 게 김지근 선생, 이쪽 주장하는 게 저 해주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골 김한신 아들이고 15세 전후에 여기서 삼국유사에는 29세라고 나오는데 29세가 되면 안 맞아요. 뭐가 아구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15세 전후에 출가했을 걸로 그런 정도 추정을 합니다. 왜 650년에 원효랑 같이 지금 중국에 가는데 29세에 출가하면 나이를 계산하면 야 이게 29세에 출가하면 25년에 탄생이니까 벌써 650년 넘잖아. 그러면 출가 전에 원효랑 입당 당나라 가려고 했었다.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대충 계산해서 한 15세 정도. 그래서 그런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이때 황복사에서 출가를 해요. 경주 황복사, 황룡사 인근에 있습니다. 랑산 황룡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랑산에 있는데 황복사 지금 탑이 있는데 그게 진짜 황복사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황복사라고 카드라가 있어. 카드라.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거기가 삼국시대 사찰이다라고 할 정도의 연대가 느껴지지 않아요. 야 이거 통일신라 시대 사찰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복사 탑에서 금불상이 2개나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 통일신라 시대랑 관련되는 거지 삼국시대적인 요소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상이 출가했을 정도면 의상은 통일 전후에 지금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삼국 통일 전후에 통일 전 사람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활동은 이제 후에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절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효는 고선사에서 출가하거든요. 그 고선사가 독동댐 때문에 수몰돼서 조금 뭐 문제가 돼서 탑을 옮기긴 했는데 그 탑이 경주 박물관에 있거든요. 그거는 삼국시대 게 맞아요. 랑산이라고 하는 쪽에 제대로 된 절터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절터이기 때문에 낭산의 황복사니까 황복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돌탑으로 석탑으로 3층 탑이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황복사에서 출가를 하고 의상이 황복사에서 탑돌이 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탑이 제자들과 같이 탑돌이를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탑돌이 하는 거거든요. 탑을 이렇게 돌면 사람이 붕 뜬대. 그래서 날라서 하늘을 떠서 이렇게 탑을 돌거든요. 근데 그 석탑의 사이즈로는 나르면 안 돼. 나르면 안 돼. 예,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봤을 때 거기에 대단한 뭐 목탑이 나와야 되는데 목탑 유적이 지금 찾아지느냐?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항복사, 요 날아가는 거는 의상만 나르는 게 아니고요. 이 의상과 관련해서 이 의상 화엄종과 관련해서 나른다라는 얘기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개가 나와. 그게 세 가지죠. 전후소장 사리조에 나오는 의상이 도선율사하고 교류할 때 천사 하늘에 사신이 와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공양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사리도 갖다 주고 의상이 얘기하니까 사리를 갖다 줘. 하늘에 제석천에 있었던 사리를. 그리고 여기 지금 황복사에서 의상이 하늘을 떠서 탑돌이를 했다. 그다음에 의상의 제자인 표훈 하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천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엄종이 뭔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현실에서는 잘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상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이 거지 같아서 그런 거고 우리는 확실하게 대단한 거야를 주장하려고 했었던 뭐 그런 느낌이 있어. 정확하냐? 거기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자료가 적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통하는 진짜 대단한 정신적 가치를 가졌어. 단지 너네들이 잘 못 알아볼 뿐이야. 그 얘기는 뭐냐? 바꿔 말하면 너네 상태 별로 안 좋았구나. 너네 별로 상태 안 좋았구나. 상태가 좋았으면 그 바닥에서 하면 되지. 이게 초기 어떻게 보면 의상계 화엄 쪽에서 뭔가가 있어. 그리고 그거는 승전총루 요 의상정교 다음에 나오는 승전총루에서도 나와요. 승전법사가 내나 화엄종 현수법장이 화엄종 계열인데 돌무더기 놓고 법을 설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 조금 자기네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야기 구조 속에서 하늘을 나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650년 원효와 함께 입당시도 이거 유명한 거잖아요. 원효 해골물 사건 뭐 이렇게. 그리고 요동에서 첩자로 오인됐다. 요동에서 요동정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동이 어딘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럼 고구려 땅이고 전쟁이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첩자로 몰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뒤지게 맞습니다. 그냥 어유 첩자 아니세요? 이렇게 인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아마 죽도록 맞았을 거예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2차 갈 때는 당나라 사신과 함께 배 타고 가죠. 아, 이거 육지로 가면 안 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루트를 뚫은 겁니다. 사신과 같이 간다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사랑 같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출신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정답입니다. 아 이게 출신이 좋구나. 그리고 650년에 1차로 원효랑 같이 갈 때 이제 무덤이 반쯤 허물어진 게 있었고 그게 지금 무덤 양식이 아니고 터널형 무덤이라서 그래요. 터널형 무덤 아니면 고구려식의 어떻게 보면 저런 고구려 무덤들이 이렇게 안으로 진입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관을 넣고 다 밀폐시키는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앞쪽이 전실이 허물어지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동굴인 줄 알고 뭐 자다가 밤에 무슨 뭐 물을 마셨는데 그게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었고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자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가다 보니까 뭐 노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덤이 이 무덤이 아니고 큰 무덤인데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가 붕괴되면 이게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첫날을 자고 거기가 편안하게 잤대. 동굴이나 이런 건 줄 알고 편안하게 잤는데 둘째 날에 날이 밝고 나서 이게 무덤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틀째 잘 때는 원효가 꿈에 귀신이 보이더라. 근데 좀 쫄인 거지.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무덤과 흙은 다르지 않다. 심생즉 종종법생, 신멸즉 토간불이라고 하는 걸 원효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마음의 작용일 수도 있겠다.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단지 그 이야기가 나중에 무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봉분식 무덤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골물 사건으로 윤색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골물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마음만 가지고 변화가 되느냐? 마음이 영향을 줘서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질적 변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 하지만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니까. 사고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언어가 나오지만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중심으로 할 거냐라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원효 같은 경우는 유심주의죠. 내 생각을 바꾸겠다. 그리고 원효가 저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원효는 하필 유심주의를 선택했을까? 현실적인 거를 왜 현실보다도 내 생각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저게 이제 신분제에 갇힌 사람의 한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자기는 육두품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 이걸 개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는 진골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야. 천민이나 다 이렇게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특징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효만 저랬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결국 유심주의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게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왜냐하면 선풍기나 에어컨 필요 없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야, 고기 반찬 그거 너무 이렇게 막 조리하려고 하지 마. 대충 해놓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야, 진수성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문명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해소 코드로는 작동할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 내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그때 내가 마음을 바꿔서 그것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수렴하는 쪽으로 해버리면 세상의 발전은 누가 시키냐. 발전은 누가 시키냐.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랑 1차로 갔었고 이때 누구한테 제자가 되려고 간 거냐면 현장 스님입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했어요. 중국 불교에 영웅이 3명이 있다. 화엄종에 지금 나오는 현수 법장 스님, 천태종의 천태지자대사, 이게 천태종의 시조, 화엄종의 시조, 그 다음에 선종의 해능 스님. 이게 3명의 영웅이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과 약간 다른 천재 현장입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 신격화되는 유일한 사람 현장. 해능 스님은 나중에 부처님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건 돌아가신 뒤에 평가예요. 살았을 때 신격화된 사람은 현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이 인도에서 새로운 학문을 가지고 왔다더라 라고 하니까 신라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머리 좋아가지고 더 이상 선생도 없고, 그리고 이게 신분제 사회에서는 유능한 선생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게 너무 이렇게 좀 이런 그런 분들이 힘을 쓰게 되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력 있는 사람이 못 올라가. 그러니까 원효도 신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게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진골 출신이 아니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이 완전히 터놓고 시장 경제처럼 발전할 수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이 발전하는 거를 보면 제일 잘 발전하는 데는 어디냐라고 말하면 저는 학교보다 학원입니다. 학원의 1타 강사는 진짜 다 말 잘하는 사람이야. 교수들 게임도 안 돼. 저것들. 비교도 안 돼. 1타 강사 말 못하고 1타 강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도 없고 뭣도 없어. 꼭 좋은 학교 출신이어야 됩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교육받으려고 하는 그 정도 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르치느냐에서 거의 승부가 난다고요. 처음에는 좋은 학교나 이런 것들이 좀 먹어줄 수 있겠지. 그런데 뭐 학원 선생이 굳이 하버드 나와야 돼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잖아. 뭐 내가 입시에 필요한 정도의 교육만 딱 받으면 되는데 최상급의 교육을 받는 게 아니야. 가장 효율적 교육을 딱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원효나 의상 정도 머리를 가지신 분이면 당연히 더 이상 뭐 배울 것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큰 데 가서 뭘 해봐야겠지라고 할 때 현장 스님이 돌아오셔서 막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 거기 가서 유학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원효는 가다가 저 무덤에서 한번 자고 포기. 그 다음에 의상은 뭔가 사연이 있었지. 당나라 사신과 함께 분명하건 아마 저 뒤지게 맞은 부분이 두 사람한테 굉장히 크게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일체유심조 아무리 해도요 맞으면 아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효도 아마 생각이 좀 바뀌었을 거고, 의상도 생각이 바뀌었을 거야. 의상은 분명히 생각이 바뀌었지. 사신하고 배 타고 가야겠다. 배 타고 가는 바람에 장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양주로 간다고. 양주로. 이게 양자강 쪽으로, 지금 장강 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아마 그 배가 움직이는 루트가 해로가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육로로 해서 장안 쪽으로, 섬서성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지만 안 됐고요. 한번 뒤지게 맞았고, 그리고 2차로 양주로 가서 양주가 이게 원래는 수양제 그쪽인데, 그쪽 땅인데, 그래서 그쪽에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어찔비찔 하는데 사신하고 같이 왔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
혼자서 왔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양주의 주장, 양주의 책임자 유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예. 그게 가능한 게 저는 당나라 사신배를 타고 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지방 장관 정도로는 잘 보여야지. 저 사람 중앙 쪽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민선이니까 지방의 뭐 광역시장 뭐 이런 거 다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군부 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위에서 다 이렇게 임명으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직급이 떨어져도 중앙이 더 좋은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임금하고, 그러니까 황제하고 맞대면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한 라인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마 권력자들하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 사람이 리더를 원할 때 만날 수 있느냐?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위치예요. 직급하고 관련되느냐? 직급 됐고요. 직급 됐고요. 그래서 문고리잖아. 그런 게. 네. 그래서 요 만나는 자리에 사신이랑 만나는 자리에 의상도 같이 배석을 해서 이 유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유지인이 왜 중요하냐면 유지인 딸하고 썸씽이 벌어지잖아. 그게 선묘예요. 선묘. 그 유명한 선묘가 저 유지인 딸이야. 이게 재밌지. 그러니까 처음에 고구려로 넘어갈 때 첩자로 안 몰려서 안 맞았으면 선묘랑 인연은 없어. 저쪽 강남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강남으로.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안 루트를 타고 왔다 갔다 이 양반이 아마 돌아갈 때도 해안 루트를 타고 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파 쪽으로 해서 보타라카산 쪽으로 갈 겁니다. 그쪽하고 관련돼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그때 보타라카산 쪽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서 관음신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당신이 불안하지? 갈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오게 되면 불안하지. 배에서 죽을까 봐. 육로가 힘들어도 육로가 낫습니다. 예. 그래서 배에서 죽을까 봐.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추사 김정희도 제주도 유배 갈 때 관음경 읽으면서 이렇게 갔다. 그리고 요만한 책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쫙 펼치고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펴지는 그런 책이 있다. 쪼그리는 거예요. 근데 의상대사 때는 어떻겠어요? 근데 거기에 바다의 신 비슷하게 파도를 잠재우는 어쩌고 하면서 관세음 보살이 막 이렇게 떡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관세음 보살 예찬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저 법계도 말고 백화도량 발원문. 백화도량이 보타라카산의 보타라카산이에요. 보타라카산의 나기를 발원하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관세음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흰 연꽃이 쫙 펴있대. 보타라카산에. 죽음의 세계가 아니고 깨끗한 세계, 앙드레김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타라카산에 계시는 관세음 보살이 이마에 언제나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하고 있듯이 나는 관세음 보살을 정대하겠습니다. 이게 발언문. 그러니까 내용이 철학적인 거 이런 건 없어. 그리고 의상대사에서 유행하는 게 신묘장구 대단하니 대비주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만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합니다.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앞뒤에 좋다라고 하는 거를 다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토막은 신묘장구 대단하니고 앞뒤에 뭐 사홍서원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면 그거 그냥 진원 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종합 선물 세트. 메인은 신묘장구 대단하니고. 그래서 천수경은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전에는 동네마다 천수경이 좀 달랐어요. 신묘장구 대단하님만 놓고 요 위에 아래가 약간씩 달라요. 편제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종합 선물 세트인데 안에 열어보면 약간씩 달라.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돌아와서 뭘 하는 거냐면 낙산사 개창. 낙산사를 언제 개창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돌아온 다음에 개창했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뒤일 건데 낙산사 쪽에서 그렇게 오자마자 개창한 걸로 아마 올렸을 겁니다. 끌어올렸을 겁니다. 당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중국으로 왜 갔느냐? 현장 스님한테 유식학 배우러 간 거예요. 나중에는 자은종, 법상종이라고 하는 육아유식을 배우러 간 거예요. 신유식입니다. 신유식을 배우러 갔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단 현장 스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얘기만 나와. 만났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까지 목적이 현장 스님한테 배우러 가는 거고, 당연히 장안으로 들어가는데 현장 스님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도 위치도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 스님이, 제가 그 얘기 전에 해드렸었는데, 현장 스님이 굉장한 중화주의자고 그다음에 약간 인종차별, 자기가 인도 가서 그렇게 유학생활을 오래 해놓고 인종차별자가 되면 어떤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현장의 제자 중에 신라승려 원칙이 왕자 출신인데, 왕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이야기가 제가 전에 해드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차별받고 뭐 이런 대돌에서 규기 스님한테 현장 스님이 수업을 해주면 원칙 스님은 그 자기 사제를 매수해 가지고 대돌 밑에서 이렇게 싹 듣고 공부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이렇게 차등을 둬요. 한족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현장 스님의 가장 큰 문제는 계율 의식이 생각보다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능력을 너무 좋아해, 이 사람이. 그래서 규기 스님 같은 경우는, 규기는 미식가인데다가 여자도 좋아하는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머리 좋은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용인해 주죠. 용인해 주죠. 그래서 규기는 그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원칙은 약간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의상도 만났는데 약간 무시를 당했지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슴에 좀 남아서 아예 기록에서 삭제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의상이 하는 걸 보면 약간 꼬장꼬장해요. 꼬장꼬장하거든. 그러니까 교육자로서는 좋은데 유도리 있는 사람은 아니야,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서 꽃밭을이고 다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집 나와서 개고생해서 지금 왔는데 다시 가기도 좀 쪽팔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안이 있고, 장안 수도 밑에 남산이 있어요. 수도 남쪽에 남산이 있어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가보면. 그거를 끝자락이라 그래서 종남산이거든요. 진령산맥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종남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게 되죠. 이쪽에는 이루들이 있었어. 그 당시 이루들. 대치동 학원가로는 못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주변에 이렇게 약간 방계 쪽으로 있었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이게 참 치사하거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완전히 발을 빼고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여차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딱 그 거리 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마치 제갈량 같은 사람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 유비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농사 얘기는 한 구절도 없고 천하 삼분지책,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농업인이 해야 될 소린가? 그러니까 머리에는 그것만 자꾸 들었는데 농사 짓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여차하면 내가 중앙으로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화엄종이 있죠. 지상사 화엄종. 화엄종이라기보다는 여기 지엄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상대사랑 법장 스님의 스승이에요. 이 양반이 지상사에 계실 때, 지상사하고 운하사 두 군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대사 운하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그리고 종남산에서도 약간 저기 좀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조금 별로 메인이 아니야. 또 종남산에서도 조금 떨어져. 제가 다 가봤거든요.
거기를 의상대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 지엄 스님이 화엄종을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제가 보기엔 거지 같았어. 애들도 몇 명 없었던 것 같고 교육생도 몇 명 없었던 것 같고 동네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교실 같은 느낌? 일타 강사 뭐 이런 거 택도 없고요. 그냥 동네 애들 몇 명 가르치면서 이렇게 피아노 같은 거 가르치고 뭐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딱 그런 정도 수준이야. 그때 얼마나 장사가 안 됐으면 승속이 같이 교육을 받거든. 스님도 교육받고 제가인도 교육받고 그때 머리 안 깎은 법장 스님이 수업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같이 수업 듣는 거예요. 의상 스님하고. 그래서 첫 스승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은 현장 스님이었고 그러니까 지엄 스님이 목적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엄에 대해서는 의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조금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지엄 스님을 목적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계가 애매해요. 그 애매한 이야기가 의상 스님과 지엄 스님이 만나는 기록에서 나와. 지엄 스님이 청소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은 제자가 오는데 청소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 보통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의상 스님을 띄우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의상 스님이 지엄 스님 제자로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니니까 그 관계가 좀 느슨한 것도 있고 한국 화엄종이 우리 한반도의 화엄종이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상을 띄우다 보니까 스승을 깎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